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현재 3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인터넷 속도는 1위에 도달했죠. 대학 강의 시간에 학생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소리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모두들 이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갑자기 교수가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강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데요. 도대체 교수가 보여준 자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대학생 미아예요. 최근에 한국과 중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경험이 너무나 달랐어요. 특히 인터넷 연결과 관련해서 정말 흥미로운 점을 많이 발견했죠. 먼저 한국 여행부터 말씀드릴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란 게 있어요.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깔려 있더라고요. 로밍 요금제를 살까 고민했었는데 공항에서 바로 인터넷에 연결돼서 부모님께 도착 소식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정말 편리했죠. 서울에 머무는 동안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지하철을 타면 역마다,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잡혔어요. 카페에 들어가면 당연히 와이파이가 있고 심지어 공원이나 거리에서도 공공 와이파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인터넷 천국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시골 여행 때였어요. 강원도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는데 거기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산속 템플스테이를 갔을 때도 와이파이가 잡혀서 깜짝 놀랐어요. 절 입구에서 지도 앱으로 경로를 확인하고 숙소에 도착해서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도 할 수 있었죠. 화면도 선명하고 끊김도 없어서 마치 도시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인터넷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 어디서나 고화질 영상을 보거나 SNS를 할 수 있었고 길을 찾거나 맛집을 검색하는 것도 너무 쉬웠죠. 심지어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도 넷플릭스를 끊김없이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 덕분에 한국의 IT 기술력에 대해 정말 감탄하게 됐어요. 하지만 중국 여행은 좀 달랐어요. 중국에서의 인터넷 사용은 정말 불편했거든요. 호텔에서는 와이파이가 잘 잡혔지만 밖에 나가면 상황이 달라졌어요. 공공 와이파이를 찾기가 어려웠고 찾아도 연결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죠. 게다가 익숙한 앱들을 사용할 수 없어서 당황했어요. 구글 맵으로 길을 찾으려고 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도 접속이 안 됐고요. VPN을 사용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마저도 연결이 자주 끊기고 속도가 느려서 답답했어요. 베이징의 한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친구들에게 사진을 몇 장 보내려고 했는데 업로드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결국 절반은 전송에 실패했죠. 한국에서는 수십 장의 사진을 순식간에 공유할 수 있었는데 이 경험은 정말 큰 대조를 이뤘어요. 이런 여행 경험 덕분에 인터넷 인프라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됐어요. 한국의 뛰어난 인터넷 환경이 얼마나 편리한지, 그리고 그것이 여행자의 경험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깨달았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IT 트렌드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 글로벌 기술 동향 수업을 듣게 된 거예요. 오늘 수업에서 교수님이 세계 인터넷 속도에 대해 강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돼요. 어떤 재미있는 토론이 펼쳐질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켰죠. 와이파이에 연결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문득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여기서도 인터넷이 빠르지만 한국만큼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교수님이 강의실로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 인터넷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중에 인터넷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이 있나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죠.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으시군요.
그럼 이제 세계 각국의 인터넷 속도를 비교해 볼까요? 스크린에 차트가 나타났어요. 국가별 평균 인터넷 속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보시다시피 한국이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무려 256.94mbps에 달하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우리가 이 숫자를 실감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거기에는 다양한 파일 크기와 다운로드 시간이 적혀 있었죠. 256.94mbps의 속도로 2GB 크기의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약 1분 이내에 다운로드가 완료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눈이 커졌죠. 10GB 크기의 게임이라면 약 5분 정도 걸리겠네요. 50GB 크기의 대용량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라 해도 25분 정도면 다운로드가 끝납니다. 더 일상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4K 화질의 1시간짜리 넷플릭스 영화는 약 7GB 정도 되는데 이걸 스트리밍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버퍼링이 거의 없이 바로 재생이 가능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거든요. 고속버스에서도 4K 영상을 끊김없이 봤던 기억이 났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어요. 이런 속도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화상회의, 원격 교육,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되죠. 예를 들어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자들이나 원격으로 정밀한 작업을 해야 하는 전문가들에게 이런 속도는 필수적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 인터넷 속도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새삼 특별하게 느껴졌죠. 교수님은 한국 다음의 인터넷 순위를 이야기하셨어요. 한국의 뒤를 이어 싱가포르, 홍콩, 태국, 스위스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11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중국은 어디에 있나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조금 복잡해요. 공식 통계로는 31위에 있지만 실제 사용자 경험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중국 여행 경험과 일치하는 설명이었거든요. 인터넷 속도는 단순히 숫자로만 볼 수 없어요. 접근성, 안정성, 그리고 실제 사용 경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빠른 속도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무료 와이파이 네트워크로 유명하죠.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 놀라워해요. 예를 들어 고속열차 안에서도 고화질 영상을 끊김없이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등산로나 해변에서도 와이파이가 잡힌다는 후기도 있어요. 저는 손을 들고 말했어요. 네, 맞아요, 교수님. 제가 한국 여행 중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도 인터넷이 빨랐고 심지어 산속 절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교수님은 관심 있게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미아 씨의 경험은 정말 좋은 예시네요. 이처럼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단순히 속도만이 아니라 접근성 면에서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 페이였죠. 교수님,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있어요. 최근 중국의 인터넷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도 하던데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네, 그런 보고서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해요. 일부 보고서는 제한된 지역이나 특정 네트워크만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일 수 있거든요. 페이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제가 얼마 전 한국에 갔을 때는 오히려 인터넷이 느리다고 느꼈어요. 지도 앱을 로딩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제 경험과는 정반대였거든요.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개인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주관적일 수 있어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죠. 사용하는 기기, 접속 위치, 심지어 그날의 네트워크 상황까지도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 자료를 보세요. 이건 국제 관광객들의 인터넷 사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이 부문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순간 페이가 또 손을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죠. 교수님, 제가 최근에 본 중국 인덱스의 게시물들은 이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 여행 중 인터넷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고 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페이군, 그건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우리는 개인의 경험과 전체적인 통계를 구분해야 해요. 몇 가지 사례가 전체 상황을 대변하지는 않아요. 페이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 인덱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조사 결과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거기에는 여러 국가의 이름과 순위가 적혀 있었죠. 이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보다 인터넷 속도가 빠른 국가들 중에 모나코, 칠레, 그리고 중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인터넷 속도가 개발도상국으로 알려진 칠레보다 느리다고 나와요. 이것만 봐도 이 통계의 객관성에 의문이 가지 않나요?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더 재미있는 것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한국보다 인터넷 속도가 빠른 곳은 보지 못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교수님은 표정을 좀 더 진지하게 바꾸셨어요. 이 통계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어요. 스피드 테스트 조사 결과를 분석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테스트에는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가며 설명하셨어요. 첫째, 초고속 인터넷망의 품질 요인인 광케이블망을 주로 사용해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이건 전체 인터넷 사용 환경을 대표하지 못해요. 둘째, 후발국의 경우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신규 케이블을 최근에 구축한 영향이 있어요. 이건 마치 새 차와 오래된 차의 속도를 비교하는 것과 비슷하죠. 새 차가 일시적으로 빠를 수 있지만 그게 전체 도로 상황을 대표하진 않아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왜 그 통계가 실제 경험과 다른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인터넷 속도는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접근성, 안정성, 그리고 실제 사용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고속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이건 단순한 속도 측정으로는 나타나지 않죠. 스크린에 새로운 차트가 나타났어요. OECD에서 실시한 최신 조사 결과였죠.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보급률을 자랑합니다. 특히 광케이블 네트워크의 비율이 매우 높아요. 이는 안정적이고 빠른 인터넷 서비스의 기반이 됩니다. 페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최근 중국 매체에서 본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 34위라고 해요. 중국은 그보다 훨씬 높다고 하던데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 그 기사에 대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조사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매우 제한된 샘플을 대상으로 했어요. 둘째, 특정 지역이나 네트워크만을 테스트했죠. 이는 전체 국가의 인터넷 상황을 대표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 자료를 보세요. 한국에서는
인구의 90% 이상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요. 반면 그 기사에서 한국보다 빠르다고 언급한 국가들 중 일부는 인구의 극소수만 그런 속도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때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걸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정보의 편향성이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경험이나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페이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그래도 교수님, 제 친구들 모두 한국에서 인터넷이 느리다고 했어요. 그건 우연일 리가 없잖아요. 교수님은 친절하게 대답하셨어요. 페이 군, 당신 친구들의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의 경험이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들이 어떤 기기를 사용했는지, 어디서 인터넷을 사용했는지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교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저도 의견을 말해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실 저는 최근에 한국과 중국을 모두 여행했어요. 두 나라의 인터넷 환경을 직접 경험해봤는데 솔직히 많이 달랐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페이도 관심 있게 듣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정말 놀라웠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시골에서도 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도 시외버스에서도 고화질 영상을 끊김없이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등산하다가 찍은 사진을 바로 SNS에 올릴 수 있을 정도였죠.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조금 다른 경험을 했어요. 대도시에서는 괜찮았지만 소도시나 시골에서는 연결이 불안정했어요. 그리고 많은 해외 사이트나 앱을 사용하려면 VPN이 필요했는데 그러면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죠. 제 말이 끝나자 페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불만이 어려 있었죠. 잠깐만요. 미아의 경험은 이해하지만 그건 관광객의 시각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 나라에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죠. 교실 안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친구들은 한국에 1년 이상 살았는데 그들의 경험은 달랐어요. 특히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볼 때 자주 버퍼링이 걸렸다고 해요. 게다가 한국은 통신비가 비싸다고 들었어요. 중국은 그에 비해 훨씬 저렴하죠.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경험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인터넷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5G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일부 지역에서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전체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페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VPN 얘기를 했는데 그건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안 정책 때문이에요. 속도와는 별개의 문제죠. 오히려 우리는 자체 앱과 서비스로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위챗 하나면 모든 게 가능하니까요. 교실 안에는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고 다른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결론적으로 단기 방문으로 느낀 인상만으로 한국과의 인터넷 환경을 판단하는 건 위험해요. 더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페이의 말이 끝나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그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어 보였지만 동시에 뭔가 맞지 않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교수님이 나서셨어요. 페이 군, 당신의 의견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항상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해요. 하지만 그 종합적인 시각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먼저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최신 보고서를 봅시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175개국의 ICT 발전 지수를 분석했어요. 한국은 이 지수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죠. 이 지수는 단순히 속도만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프라, 이용도, 활용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죠. 한국이 높은 순위를 유지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균일한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페이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다음으로 실제 사용자 경험에 대한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어요. 새로운 차트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국이 상위권에 있었죠. 이 조사에서 한국은 여행자가 경험한 최고의 인터넷 환경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공공 와이파이의 광범위한 보급과 안정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경험과 일치했거든요. 그리고 페이군, 당신이 언급한 통신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의 최신 통계를 보면 한국의 통신비는 결코 비싸지 않아요. 오히려 데이터 사용량 대비 요금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합니다. 페이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농어촌 지역 인터넷 보급률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농어촌 가구 인터넷 보급률은 99.9%에 달해요. 이는 도시와 농촌 간의 디지털 격차가 거의 없다는 뜻이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페이를 똑바로 쳐다보셨죠. 페이군, 당신이 언급한 유튜브 버퍼링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글로벌 비디오 품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유튜브 품질 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어요. 평균 로딩 시간이 가장 짧고 버퍼링 발생 빈도도 가장 낮았죠. 페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5G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고 현재 5G 보급률과 속도 모두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글로벌 5G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한국의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다른 국가들을 크게 앞서고 있죠. 교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죠. 자, 이제 우리가 왜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한지 이해되나요? 단순히 한두 가지 경험이나 지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페이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인터넷의 속도와 품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인터넷 자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페이가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픈넷 이니셔티브의 인터넷 자유도 지수를 보면 한국은 자유국가로 분류되어 있어요. 반면 중국은 자유롭지 않은 카테고리에 속해 있죠.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예요. 교수님의 말씀에 교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인터넷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빠른 속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는지가 더 중요하죠. 페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토론했어요. 인터넷은 현대 사회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각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항상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문득 이 수업이 단순히 인터넷 속도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보를 어떻게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법을 배운 거죠. 페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표정에서 혼란과 함께 뭔가를 깨달은 듯한 빛이 보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올 때 저는 이 토론이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한 인터넷 속도 비교를 넘어 우리는 정보의 가치, 자유, 그리고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정보를 접하든 저는 항상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라고 자문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중국 학생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해외에 나갔을 때 한국보다 빠른 인터넷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한국의 인터넷이 그리울 때가 참 많았는데, 세계 1위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사형제도와 관련해 또 하나 큰 논란이 된 것이 있어요. 바로 장기 적출 문제입니다. 영국의 대학교 강의 시간에 교수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수는 이내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강의실은 아수라장이 되고 일부 학생들은 다급하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데요. 도대체 교수가 한 충격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미입니다.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국제인권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 특히 사형제도에 대한 강의가 있었거든요. 이 주제에 대해 많이 궁금했던 터라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실로 향했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어 언제나처럼 국제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죠. 저는 평소처럼 앞쪽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켰어요. 정각이 되자 교수님이 강의실로 들어오셨어요. 오늘따라 교수님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죠. 아마도 오늘의 주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이라 그러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강단에 서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우 중요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사형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죠. 현재 세계는 사형을 유지하는 국가와 폐지한 국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제도의 차이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각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은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있습니다. 반면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과 많은 선진국들은 사형을 폐지했어요.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각 나라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칠판에 USA라고 적으셨어요. 미국의 경우 사형 제도는 연방법에서 허용되지만 실제 적용은 각 주마다 다릅니다. 현재 27개 주에서 사형을 유지하고 있고 23개 주에서는 폐지했죠.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같은 주는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고 있어요. 반면 뉴욕, 일리노이, 버지니아 같은 주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주로 1급 살인이나 연방 범죄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는데 실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다음 교수님은 재팬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일본의 경우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주로 다중살인이나 특히 잔혹한 살인 사건에 대해 사형이 선고돼요. 일본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실제 집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특징이에요. 때로는 수십 년을 사형수로 지내는 경우도 있죠. 또한 일본은 사형 집행 날짜를 미리 알리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차이나라고 적으셨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살인, 마약 밀매, 강도뿐만 아니라 부패, 횡령 같은 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고 있어요.
심지어 식품 안전 위반이나 환경 오염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사형 제도의 적용과 실행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각 나라의 역사, 문화, 그리고 법 체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주로 범죄 억제 효과와 피해자, 가족의 정의 실현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반면 사형 폐지론자들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 오판 가능성, 국가의 살인 독점권 등을 문제 삼고 있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사형제도의 단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사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오판으로 무고한 사람이 사형당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겠죠. 실제로 DNA 증거 등으로 무죄가 밝혀진 사형수들의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무고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니.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국가가 살인을 정당화하는 모순을 낳습니다. 국가가 살인을 금지하면서 동시에 사형이라는 이름으로 살인을 행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자 교실 안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고 다른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교수님은 잠시 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보시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물론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특히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칠판에 몇 가지 요점을 적으셨어요. 1. 범죄 억제 효과. 2. 피해자와 가족의 정의 실현. 3. 사회의 도덕적 기준 확립. 이런 주장들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사형이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적일까요? 많은 연구 결과들은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생겨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사형 대신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해 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에이미. 많은 국가들이 사형 대신 종신형을 선택하고 있어요. 종신형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면서도 생명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죠. 또한 오판의 경우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사형보다 인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종신형이 사형보다는 나은 대안처럼 보였거든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사형제도가 때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독재 정권들이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형을 이용해왔죠. 이는 사형제도의 본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자 정말 무서워졌어요. 사형제도가 그렇게 악용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마지막으로 사형제도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과도 충돌합니다.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들이 사형 폐지를 권고하고 있어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궁금증이 생겼어요. 교수님, 사형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나요? 교수님은 제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에이미. 현대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사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교수님은 칠판에 중국의 사형제도라고 크게 적으셨어요. 그리고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나열하기 시작하셨죠. 먼저, 적용 범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중국은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중국에서 사형은 주로 살인,
마약 밀매, 강도, 부패 등 중범죄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패라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패로 인한 사형, 정말 엄중한 처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두 번째로 집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중국에서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할까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총살이요?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총사령이 주로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주사형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좀 더 인도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이제 사형 집행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중국에서 사형이 결정되면 바로 집행될까요? 우리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에서는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사형 선고 후 즉시 집행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상황이 바뀌면 사형이 취소될 수도 있죠. 저는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교수님, 중국의 사형 제도에 대해 들어본 소문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교수님은 관심 있게 물어보셨어요. 어떤 소문인가요, 에이미? 사형수가 총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식사로 원하는 음식을 요청할 수 있다고도 하던데.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총알 비용에 대한 이야기는 널리 퍼진 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 식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국가에서 사형수에게 마지막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 중국 사형에 관한 영상들이 돌아다니며 이러한 정보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되고 있긴 하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정보가 불명확한 걸까요? 교수님은 우리의 표정을 읽으신 듯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국의 사형제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의 비밀주의 때문이에요. 중국은 사형 관련 통계를 국가기밀로 취급하여 정확한 집행 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죠. 교실 안이 술렁거렸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건가요?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국제 엠네스티의 추정에 따르면 매년 수천 명이 사형당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사형 집행 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예요. 그 말을 듣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수천 명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였죠.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중국의 사형 제도와 관련해 또 하나 큰 논란이 된 것이 있어요. 바로 장기 적출 문제입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장기 적출이요? 무슨 뜻인가요? 네, 이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사형수의 장기를 이식용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제적 논란이 있었어요. 중국 정부는 2015년 이후 사형수의 장기 사용을 금지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죠. 교실 안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중국도 언젠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그건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그 과정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교수님, 중국의 사형제도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떤 입장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에이미. 국제사회,
특히 인권단체들은 중국의 사형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중국의 사형 폐지나 최소한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 유예를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내정 간섭이라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교실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갑자기 중국 유학생 시민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요? 사형이 진행되지 않아 흉악범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시민의 말에 교실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그때 한국 유학생 예빈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시민하구의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이 사형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범죄자들을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는 생명권 존중과 인간 존엄성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예빈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또한 오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범죄 예방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죠. 실제로 한국에서는 과거에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사형당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적 경험도 한국이 사형 집행을 중단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빈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 나라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 배우고 변화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빈 학생의 설명이 아주 정확합니다. 저도 몇 가지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먼저, 한국의 사형제도 폐지 움직임은 국제적인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는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시민 학생이 언급한 흉악범이 많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의 흉악범 비율을 비교해보면 중국의 흉악범 비율이 훨씬 높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 말에 시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죠. 물론 이런 통계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해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도 많아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형제도의 유무가 범죄율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생겨서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사형 대신 어떤 처벌을 내리나요? 특히 아주 심각한 범죄의 경우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에이미. 한국에서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나 최고 30여년 같은 중형을 선고하고 있어요. 특히 심각한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이라는 제도를 통해 형량을 늘리기도 합니다. 예빈이 다시 말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교수님, 한국에서는 최근 중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교정과 재활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해요. 교수님은 예빈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이는 단순히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죠. 교수님과 예빈의 설명이 끝나자 교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한국의 사형제도 폐지와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듯 했죠.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민이 다시 입을 열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의 범죄 상황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요. 사형제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교수님은 잠시 시민을 바라보시더니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시민 학생, 그런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으셨나요? 시민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대답했어요. 인터넷에서 본 기사들이요. 한국의 강력 범죄 뉴스를 보면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시민 학생, 우리는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볼 때 주의해야 해요. 특정 사건들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전체적인 상황을 왜곡할 수 있거든요. 실제 통계를 보면 한국의 범죄율, 특히 강력 범죄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편이에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칠판에 몇 가지 숫자를 적으셨어요. 예를 들어 UNODC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의 2018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10만 명당 살인 발생률은 0.1건이에요. 반면 중국은 1.5건이죠. 물론 중국의 통계는 앞서 말했듯이 정확성에 의문이 있죠.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사건들과 암암리에 묻히는 사건들을 볼 때 많은 전문가들은 더 높은 수치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민은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죠. 하지만 교수님, 중국 사람들의 도덕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범죄에 대해 엄격하니까 범죄율도 낮은 거고요. 그의 말에 교실 안이 술렁거렸어요. 일부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시민 학생, 그런 일반화는 위험합니다. 어느 나라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도덕성을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더구나 도덕성과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에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우리는 사형제도가 실제로 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해요. 실제로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소환되어 사형을 당한 중국인들의 사례가 여러 건 있었어요.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죠. 예를 들어 200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사건을 들 수 있어요. 중국인 광산 노동자들이 현지인을 살해한 사건이었죠. 이들은 중국으로 송환된 후 사형을 당했습니다. 시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일 거예요. 하지만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공식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비공식적인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5년 인도네시아에서 마약 밀매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은 중국인들의 사례도 있었고 2016년 케냐에서 사이버 범죄로 체포되어 중국으로 송환된 후 사형당한 사례도 있었죠. 시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교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어떤 나라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모든 나라는 자신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의 문화와 제도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저는 무심코 시민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의 몸이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의 눈빛은 한국 학생들을 향해 무섭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예빈을 노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 불편했어요. 이 광경을 보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형제도라는 주제가 단순히 법적, 윤리적 문제를 넘어 국가 간의 자존심과 감정의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문화와 가치관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번 수업이 제게 준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차이와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함께 더 나은 해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희망도 보았어요. 이번 강의는 제게 큰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고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려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수업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요? 이렇게 중국의 사형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형수에게 장기 적출을 한다는 이야기와 비밀주의를 지키는 내용에 충격을 받았고 사형이 집행되는 수마저도 숨기려고 하는 중국을 보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대통령도 탄핵하는 나라잖아. 그럴 바엔 공산주의의 독재 정치가 훨씬 낫지. 한 학생이 강의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교수를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흥분한 학생을 진정시키면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그 학생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도대체 교수가 그 학생에게 보여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나입니다. 파리 정치대학 학생인 저는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국제정치학 강의실로 향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동아시아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점점 더 성장하는 한국과 중국의 정치 체제 비교에 흥미를 느끼고 있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여느 때와 같이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강단에 서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현대 사회의 두 가지 주요 정치 체제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로는 중국, 북한, 쿠바, 베트남 등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인 중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민주주의 국가로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고 세계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공산주의 국가들은 빨간색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보시다시피 20세기 후반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공산주의를 고수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체제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해요. 교수님은 칠판에 두 개의 칼럼을 그리셨어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공산주의는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민주주의는 시장 경제를 채택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경제 체제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죠. 또 다른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공산주의는 일당제를 채택하고 민주주의는 다당제를 채택해요.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공산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훌륭합니다, 리나. 정치적 자유의 보장 여부는 두 체제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교수님은 이어서 중국과 한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은 국가주석, 공산당 총석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임하고 있죠. 반면 한국은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로 5년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를 고수하고 있을까요? 교수님이 다시 질문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뒤쪽에서 민수라는 학생이 조심스레 의견을 냈어요. 아마도 급격한 체제 전환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소련의 붕괴 과정을 보면 체제 전환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실제로 중국 정부는 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하지만 그 안정을 위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이 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그곳에는 공산주의 체제의 문제점이라고 쓰여 있었죠.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안정을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보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는 검열되고 독립적인 언론사는 존재하기 어렵죠.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요. 교수님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어요. 또한 인터넷 검열도 매우 엄격해요. 이른바 만리 방화벽이라 불리는 시스템을 통해 외부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죠.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중국에서는 접속 자체가 불가능해요.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표정이 역력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죠.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심각하게 제한돼요. 정부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집회나 시위도 불가능하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문제도 심각해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상황이 대표적인 예시죠. 수많은 위구르인들이 재교육 캠프라는 명목 하에 구금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러한 인권 침해와 자유의 제한이 과연 안정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유지되는 안정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안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공산주의 체제가 가진 장점도 있어요. 강력한 중앙 집권을 통해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 가능하죠. 하지만 그 대가로 치러야 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훼손은 너무나 커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체제가 지속 가능했던 사례를 찾기 어려워요.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이제 중국의 현재 정치 체제, 특히 시진핑 주석의 통치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시진핑 주석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위험 있는 표정의 중년 남성이었죠. 시진핑은 2012년부터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맡았고 2013년부터 국가주석을 맡고 있어요. 그는 또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도 겸임하고 있죠. 이는 그가 당, 정, 군 모두를 장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진핑의 권력 집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2018년 중국은 헌법을 개정해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이전에는 최대 2기, 10년까지만 주석직을 맡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기한 연임이 가능해진 거죠.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평생 중국을 통치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습니다, 리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는 마오쩌둥 시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덩샤오핑이 주도한 집단 지도체제가 무너지고 1인 독재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시진핑 사상이라고 쓰여 있었죠. 시진핑은 자신의 통치 이념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명명했어요. 이는 2017년 공산당 헌법에 삽입되었고 2018년에는 국가 헌법에도 포함되었죠. 이는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같은 반열에 오른 것을 의미해요.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는 단순한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진핑 사상을 비판하는 것은 곧 헌법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로 인해 언론과 학계의 자유로운 비판이 더욱 어려워졌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 사람의 사상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포함된다니 상상하기 어려웠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시진핑 체제의 또 다른 특징은 반부패 운동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부패를 척결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죠. 예를 들어 2012년 시진핑이 권력을 잡은 직후 보시라이라는 정치인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보시라이는 시진핑의 강력한 경쟁자로 여겨졌던 인물이었죠. 이후에도 수많은 고위 관료들이 반부패 운동의 이름으로 숙청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셨죠. 이제 시진핑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특히 대기업에 대한 정책은 매우 주목할 만해요. 스크린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의 로고가 나타났어요. 시진핑 정부는 최근 들어 대기업, 특히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이는 공동부유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2020년 10월 마윈이 중국의 금융 규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직후 그의 회사 엔트그룹의 기업 공개 IPO가 갑자기 중단되었어요. 이는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던 IPO였죠.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마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리나. 마윈은 그 후 3개월 동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의 행방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했죠. 결국 그는 2021년 1월에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전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다른 사례들도 설명해 주셨어요. 디디추싱이라는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이 회사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직후 중국 정부는 갑자기 사이버 보안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죠. 이로 인해 디디추싱의 주가는 폭락했고 결국 상장 6개월 만에 상장 폐지를 결정해야 했어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다른 IT 기업들도 반독점법 위반, 데이터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았어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위축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도 크게 떨어졌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중국 기업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런 정책들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시진핑 정부의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시진핑 정부의 또 다른 특징적인 정책으로는 1대1로 구상을 들 수 있어요. 이는 중국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표면적으로는 경제 협력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군사기지 건설, 대만에 대한 압박, 강화 등 공세적인 외교 정책도 시진핑 정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는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죠. 저는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했어요. 교수님, 이런 정책들에 대해 중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리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워요. 중국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언론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게시물은 즉시 삭제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갑자기 중국 유학생 루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이건 너무 편파적인 시각 아닌가요? 중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루루 학생,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토론해야 해요. 이제 한국과 중국의 정치 체제를 비교해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한국과 중국의 국기를 나란히 띄우셨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과 중국의 정치 체제를 비교해 보겠어요.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정치 시스템은 매우 달라요. 한국은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예요.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죠. 반면 중국은 일당 독재 체제예요.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국민은 최고 지도자를 직접 선출할 권리가 없어요. 한국은 언론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돼요.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가능해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언론이 철저히 통제돼요.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는 검열되고 때로는 기자들이 체포되기도 해요. 교수님은 이어서 법치주의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법치주의가 잘 확립되어 있어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요. 대통령도 퇴임 후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죠. 실제로 몇몇 전직 대통령들이 재임 중에 비리로 수사를 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어요. 반면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고위 관료들의 경우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드물죠.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교수님은 비교해 주셨어요. 한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정부의 규제도 있지만 기업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죠. 반면 중국은 여전히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을 펴고 있어요. 최근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민간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국제관계에 대해 언급하셨어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동시에 중국, 러시아와도 외교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죠. 반면 중국은 최근 들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어요.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등으로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그때 루루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요. 루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국의 현실은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과는 전혀 달라요. 오히려 한국의 실상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은 놀란 표정으로 루루를 바라보셨어요. 루루 학생, 무슨 말씀이신가요? 루루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얼마 전 한국에 다녀왔어요. 정말 최악이었어요. 거리는 쓰레기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다녔어요. 질서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유학생들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루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지하철에서는 노인들이 자리를 양보받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무관심하게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이게 과연 교수님이 말씀하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인가요? 교수님은 루루의 말을 중단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음식점에서는 위생 상태가 정말 형편없었어요. 주방이 훤히 보이는데 요리사들이 위생모도 쓰지 않고 일하고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안전한 음식을 기대할 수 있나요? 한국 학생들이 항의하려 했지만 루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거리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다녔어요. 밤에는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봤죠.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결과인가요? 이런 게 자유인가요?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루루 학생,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해요. 하지만 루루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요. TV에서 본 국회 회의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의원들이 서로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모습인가요? 강의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분노한 표정으로 항의했고
다른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루루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한국 유학생 미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루루 씨, 대체 한국에 어디를 다녀오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과는 너무 다른데요? 루루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다시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히 서울이죠. 한국의 수도 아닌가요? 미나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서울의 어느 구체적인 장소를 방문하셨나요? 어떤 지하철을 타셨고 어느 거리를 걸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루루는 갑자기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게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네요. 하지만 분명히 다녀왔어요. 교수님이 개입하셨어요. 루루 학생, 잠깐 진정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인 경험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루루는 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건 사실이에요. TV에서 봤어요. 아니, 제 친구가 다녀와서 들었어요. 아니. 강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이제 루루의 말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루루를 바라보셨어요. 루루 학생, 당신이 실제로 한국에 가본 적이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루루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실 직접 가보지는 않았어요. 인터넷에서 본 내용들을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강의실은 충격에 빠졌고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갑자기 루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한국의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건 제가 직접 뉴스에서 봤어요. 강의실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루루 학생,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이죠. 하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루루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그렇죠. 국가 최고 지도자를 그렇게 쉽게 내칠 수 있다니 너무 혼란스럽지 않나요? 이런 불안정한 민주주의 시스템보다는 차라리 우리 공산주의 같은 안정적인 체제가 낫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해요.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건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예요. 먼저 탄핵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해요.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심판, 그리고 대통령의 파면까지 모든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죠. 이는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증거예요. 루루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잖아요. 시위도 많았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 혼란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생동감 있는 모습이에요. 시민들이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했죠. 이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의 모습이에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폭력이나 군사력의 개입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다는 점이에요.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도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져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죠. 이는 민주주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루루는 비웃으며 물었어요. 그래도 국가 원수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과연 좋은 건가요? 루루 학생,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지도자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를 교체할 수 있는 거죠. 이는 독재 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국가 지도자가 부패하거나 무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나 탄핵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평화롭게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독재 체제에서는 어떨까요?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학생들은 각자 교수님의 말씀을 곱씹어보는 듯 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민주주의 체제가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많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죠. 하지만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의 평화로운 교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진보된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어요. 루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갈 때 저는 오늘의 토론이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어느 한 체제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각 체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공산주의 중국과 민주주의 한국의 체제를 비교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의 경우 생각 외로 제한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고 공산주의인 중국에서 살지 않는다는 사실에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에서 햄버거를 먹어본 적이 있는 학생이 있나요?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작년에 패스트푸드점에서 먹었던 햄버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교수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프로젝터에 자료를 띄우게 되고 그 자료를 본 학생은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도대체 교수가 학생에게 보여준 자료는 무엇이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나입니다. 저는 미국의 명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작년 여름, 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국과 중국을 여행했습니다. 그 여행은 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었고, 저는 아시아 문화, 특히 음식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저는 아시아의 식품 위생과 문화라는 수업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국과 한국의 음식점 문화를 비교하는 강의가 있다고 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앞쪽의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중국인 유학생 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시아의 두 나라, 중국과 한국의 음식점 문화와 위생 상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나라의 식품 위생 관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매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큰 편이죠.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안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중앙기관입니다. 이들은 정기적인 식품 안전 검사, 위생 교육, 그리고 식품 관련 법규 제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한국의 식품 안전 관리 체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구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교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중국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식품 안전을 총괄하고 있지만 지방 정부의 역할도 큽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관리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곤 합니다. 물론 중국도 최근 들어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죠. 저는 작년 여행 때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확실히 한국과 중국의 음식점들은 위생 관리 면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길거리 음식의 경우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강의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볼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민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 한국을 여행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민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유명 음식점에 갔는데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죠.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끈적끈적한 얼룩이 가득했고 식기에는 이전 손님이 사용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심지어 제 물컵 안에 날파리가 둥둥 떠다니는 걸 발견했죠. 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민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제가 경험한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방을 들여다봤는데 더 끔찍했어요. 민이 말했습니다. 요리사들은 위생모도 쓰지 않았고 바닥에는 음식 찌꺼기와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죠. 한 요리사는 재채기를 하고 나서 손도 씻지 않고 바로 음식을 만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반찬이었어요. 제가 눈으로 직접 봤는데 다른 손님들이 먹다 남긴 반찬을 그대로 다시 가져다가 새로운 손님 테이블에 내놓더라고요. 강의실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그런 걸 봤다고요? 한 학생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분명히 봤어요. 김치, 단무지 같은 반찬들을 그냥 다시 담아서 내놓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반찬은 손님이 젓가락으로 뒤적인 흔적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민,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 음식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즉시 영업정지를 당할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오히려 반찬을 너무 많이 리필해줘서 놀랐을 정도였는데요. 민은 저를 무시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찬은 절대 손도 대지 않았어요. 너무 비위생적이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주문 안주 요리만 겨우 먹었죠. 교수님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민 학생, 그런 심각한 위생 문제를 목격했다면 왜 식당 측에 항의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나요? 민은 잠시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잘 못해서 강의실 전체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민은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화장실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변기 옆에 휴지통이 있어서 사용한 휴지를 그곳에 버리더라고요. 악취가 진동했고 바닥은 미끄러울 정도로 더러웠습니다. 심지어 쥐 한 마리가 화장실 구석을 돌아다니는 걸 봤다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끼어들었습니다. 민, 그건 정말 한국 음식점 맞아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전혀 달랐는데요. 오히려 당신이 말한 그런 광경은 중국의 일부 음식점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흥미로운 경험이네요, 민 학생. 혹시 그 음식점의 이름을 기억하나요? 민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그게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유명 음식점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음식점은 한국의 유명 음식점으로 제가 알기로는 꽤 깨끗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롭네요. 제가 지금 서울 관악구의 그 음식점 위생 신고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최근 5년간 그런 신고는 없었습니다. 민 학생, 혹시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잘못 기억했나 봐요. 하지만 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정말 비위생적이었어요. 포장마차에서 파는 음식들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조리하는 사람들은 장갑도 끼지 않았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는 전혀 달랐어요. 길거리 음식점들도 대부분 깨끗했고 조리하는 분들도 위생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은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공중 화장실도 너무 더러웠어요. 화장지도 없고 비누도 없었죠. 이제 다른 학생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민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하나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경험은 민의 주장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 학생, 여행 경험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의 공중위생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민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시더니 중국의 식품 안전 사건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중국의 주요 식품 안전 사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식품 안전의 중요성과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집중했습니다. 저는 옆자리의 민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건은 2008년의 멜라민 우유 사건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식품 산업의 근간을 흔든 대형 스캔들이었죠. 화면에는 분유를 먹고 병원에 입원한 아기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멜라민이라는 화학물질이 첨가된 우유와 분유가 대규모로 유통되면서 3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고 최소 6명의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식품 안전 관리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고 국제사회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죠. 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교수님은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2013년에 일어난 쓰레기 고기 사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상하이의 한 식품 회사가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죠. 교수님의 목소리에 약간의 풍자가 묻어났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멋진 생각을 해냈어요. 바로 재가공해서 다시 팔자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재활용 고기가 어디로 갔을 것 같나요? 교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작은 식당들이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더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KFC, 맥도날드 같은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었죠. 강의실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혹시 최근에 중국에서 햄버거 드신 분 계신가요?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교수님, 저 작년에 중국 여행 갔을 때 먹었는데요. 모두의 시선이 그 학생에게 집중되었고 그 학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사건 이후로 해당 체인점들은 식품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했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싸고 맛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민이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제 2016년의 케이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케이크 좋아하시나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교수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케이크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중국의 유명 베이커리 체인점에서 특별한 토핑이 들어간 케이크가 판매되었거든요. 그게 뭐였을 것 같나요? 한 학생이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초콜릿칩.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더 특별했죠. 바로 구더기였습니다. 강의실에서 으악하는 소리와 함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고객이 케이크를 자르다가 안에서 꿈틀거리는 걸 발견했대요. 처음엔 건포도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게 움직이더라는 거죠. 학생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특별한 케이크의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바이럴이 됐어요. 마치 구더기가 케이크 속에서 기어나온 것처럼요. 저는 불편한 마음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케이크에서 구더기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중국인들이 홈베이킹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해요. 역시 집에서 만든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겠죠? 하지만 농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중국 전역에서 식품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졌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맛있는 케이크도 좋지만 안전한 케이크가 더 중요합니다. 민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사건들이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민 학생. 식품 안전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2014년의 지하 공장 사건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지하 공장에서 위생 기준을 무시한 채 제작된 식품이 대규모로 유통된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 당국의 관리 부실과 불법 제조의 심각성을 부각시켰죠.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건은 2015년의 냉동 고기 스캔들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이상 된 냉동 고기가 유통된 사건입니다. 이 고기는 오래된 저장 창고에서 발견되었고 적절한 위생 관리 없이 시장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냉동식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주며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때 민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작년 여름 한국 여행 중에 서울의 한 유명 시장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100년 된 김치를 팔고 있었어요. 민이 말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인가요? 교수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네, 가게 주인이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이 김치는 증조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거라 맛이 끝내줍니다라고요. 심지어 그 김치를 먹은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옆 가게에서는 50년 숙성 두부를 팔고 있었어요. 민이 덧붙였습니다. 딱딱하고 거무스름한 두부였는데 주인 아저씨가 이게 진짜 두부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민을 쳐다보았습니다. 민, 그건 말도 안 돼요. 김치나 두부가 그렇게 오래 보관될 리가 없어요. 하지만 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게에서는 조선시대 간장을 팔고 있었어요. 500년 된 간장이라며 한 방울에 10만 원을 받더라고요. 교수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민 학생, 그런 제품들이 실제로 판매되고 있다고 확신하나요? 한국의 식품위생법상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본 건 분명해요. 한국어를 잘 못해도 100년 된 김치라는 말은 확실히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봤는데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시장의 식품 관리가 엄격해서 놀랐죠. 당신이 본 게 정말 한국 맞아요? 민은 고개를 들고 도전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못 봤다고 해서 그런 게 없다고 단정 지을 순 없잖아요. 교수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민 학생, 하지만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한국의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당신의 주장에 대한 어떤 증거라도 있나요? 민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증거요? 제가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하지만 제 말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든 말든 저는 봤어요. 강의실은 불편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의아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민 학생,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 없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더욱 그렇죠. 우리는 항상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교수님, 제 경험이 데이터가 될 순 없나요? 제가 본 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죠?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학생들의 표정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민의 뻔뻔한 태도에 많은 학생들이 눈살을 찌푸렸고 일부는 그를 비난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국의 식품위생관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 학생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은 매우 체계적이고 엄격한 식품위생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고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엄격한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고 있죠. 화면에는 한국의 식품위생관리 체계도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하지만 체계적인 구조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음식점 위생등급제입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제도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민이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쳤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점들은 매우 우수, 좋음 등의 등급을 받게 되며 이 정보는 음식점 입구에 스티커 형태로 게시됩니다.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해당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죠.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한국 여행 중에 본 위생 등급 스티커가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은 HACCP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의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입니다. 한국의 많은 식품 제조업체와 대형 음식점들이 이 인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식품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은 점점 더 작아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식품 안전 관련 법규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의 식품위생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 안전에 대한 한국 사회의 높은 관심과 엄중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엄격한 처벌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식품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는 식품 안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불량식품 신고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민이 살짝 움츠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식품 위생 개선 노력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식품 위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배달 음식점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있죠.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품 관련 신기술 도입에도 적극적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식품 이력 추적 시스템 도입이 그 예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강의실 전체가 한국의 선진적인 식품 위생 관리 시스템에 감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민조차도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의 중요성입니다. 개인의 경험이나 주관적인 견해만으로 한 나라의 시스템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문화나 국가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미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부끄러움과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식품 위생 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확인의 중요성과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는 것의 필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떤 주장을 듣거나 정보를 접할 때 더욱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과 한국을 비교한 음식점 위생 시스템에 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인으로서 음식점에서 안전하고 청결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고, 한국을 흉보려고 하는 중국인 학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